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고민했지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과 논의된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지난 2018년쯤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과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당일 바로 수리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로 기록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의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공개한 겁니다. 별도의 추가 언급 없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거란 설명이 뒤따랐고 사표는 오후에 수리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물러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건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재수 장관을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핵심 인사의 거취를 속전속결로 정리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란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눈여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불문, 엄단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예정됐던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었지만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란 해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건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며 수사받을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내일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교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내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로 넘기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로부터 석 달이 훌쩍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라 일괄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 죄명에 따라 기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시효가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자금이라는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전 전 장관이 터널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 의원이었던 만큼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첩을 미룬 특검의 결정이 향후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금품 수수 논란이 커진 이후 통일교가 처음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인사 금품 청탁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여권으로 퍼진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은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란 청산 동력과 또 지방선거 여파 등을 고려하면서 속내가 복잡합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고 실종된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입니다.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공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타워크레인으로 떨어뜨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지가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철제 기둥 같은 게 이렇게 휘어져서 쓰러져 있었어요. 건물을 폭파시키는 줄 알았어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쯤. 당시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해 모두 97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2층 높이에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는 공정률 70% 수준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대가 없는 특허공법에 철골 구조물 옥상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형 크레인 2대가 동원돼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측은 감색 점퍼를, 노조 측은 단결 투쟁이 적힌 빨간 머리띠를 질끈 동요했습니다. 교섭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가는가 하면 교섭에 들어간 지 30-40분 만에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동료가 다치거나 죽거나 지금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핵심 쟁점은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입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혁신안을 앞세워 올해만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해 업무 공백이 심각할 거라며 1,000명 넘게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가 허용한 신규 채용 규모가 289명이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 통상 임금이 확대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은 3개 노조가 각각 사측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노사가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출근길 혼란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평소 80% 수준의 인력 13,000여 명을 확보해 지하철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1시간씩 늘리고 예비버스도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을 고려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인사 이후 검사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을 이끄는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까지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이 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만큼 좌천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인사가 공개되자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박 검사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경랑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정유미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옮기는 만큼 사실상 강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석이 된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장에는 각각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고,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일 당정대 찰떡궁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개혁 법안의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전 점검차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비화를 꺼냅니다. 둘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이견은 없다고 굳이 강조한 건데 이 발언이 역설적으로 뒤숭숭한 당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정 엇박자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의원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현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통, 명통을 외친 이건태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10여 명의 친명계가 출동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안을 향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법여권과 진보 시민단체, 합계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정 대표 면전에서 헌법 일탈은 폭력이다,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도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며 속도 조절 고삐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심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청래 지도부의 특성상 더 빠르고 강한 개혁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라는 일각의 비판 딱지를 쉽게 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며 단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친한계 반발을 정면 겨냥한 건데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030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쓴소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내부 총질 면허를 받은 셈이라며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계파 갈등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엄 일련의 사과를 거부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이른바 똥 묻은 게 비판까지 들은 장 대표는 이처럼 이번 주 외부 일정 대신 원내 스킨십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부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의식한 듯 여의도 연구원이 방치되고 있다, 당이 개혁이란 큰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식의 쓴소리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의 그 사과하자, 절연을 하자 하는 그런 충원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계파 갈등 정도로 보는 겁니다. 친한계 반발 속에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라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고 당 분란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0% 지지율을 받아 44%를 기록한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아직은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계파 갈등도 당의 방향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만은 뚜렷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달아올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연말에도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는 가맹정법 개정안 표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부는 듯했던 훈풍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잦아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며 이틀 전 일을 해명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장 공수교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깍듯하고 긴 인사에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한 손팻말을 세웠습니다.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악법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과 천막 농성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이변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 일반 법안을 다루는 지금은 폭풍 전야로 느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통일교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명함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그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 먼저 전재수 장관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바로 이 대통령이 또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이제 대통령이 지휘고와 막론,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지시를 했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고 이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라는 판단을 본인도 했을 거고 아마 대통령실도 바로 이제 사의를 수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지금은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동영 장관 포함해서 지금 실명이 거론된 5명의 다 부인하고 전현직 의원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권성동 의원 때 사례하고는 다르게 정황이나 물증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그런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기초해서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이 알려진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권성동 의원 사건 당시에는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사진, 메모.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한학자를 만나서 받아왔는데 뭐 넥타이가 있었다. 예.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이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전담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벌써 오늘 윤영호 씨를 서울구치소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이야기도 너무 구체적이고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정말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사표를 냈고 바로 또 수리가 됐고 말이죠.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 진술은 윤 본부장의 진술은 지난 8월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이첩해가지고 이제 전담 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경이 이제 그 수사를 지휘한다.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재수 전 장관은 미국에 출장 중이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극구 부인하면서 반전의 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 속에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할 줄 알았는데 뭐 자기는 어쨌든 돈을 받은 게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조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금세 수용하는 이 대통령실의 모습도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일반화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처음에 전면 부인합니다. 그다음에 수사 기간은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재판을 가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물적 증거라든지 뭐 정황적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또 수사하는 과정, 지금 이제 경찰이 하잖아요. 중대 범죄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독수독과가 있으면 안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그렇죠. 또 안 되는. 그런데 어쨌든 장관을 그만뒀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야인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재수 의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국수본 뭐 벌써 윤 본부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빨리 끝날까? 며칠 전에 그 장경태 의원의 그 뭡니까? 성추행 의혹. 네, 그 경우에도 뭐 동영상이 있어서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 왜 불가피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윤 본부장이 어제 재판에서 자기가 진술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것처럼 기대감을 부풀려 놨다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형을 받고 또 어떤 식의 발언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지금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리액션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낭설을 보도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얘기를 하루 묵혔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5명을 콱 집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성 앵커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예고편을 해서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하려면 어제 그냥 하지 왜 하루를 묵혔냐 이제 그 말씀인데, 어쨌든 내일 들어도 아마 싱거울 거예요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원도 여행 갔다가 오면서 한 10분 정도 윤 전 본부장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의 기억을 좀 복귀하는 차원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당장의 그 구체적으로 당일 행적이나 윤영호 씨 만난 전후에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서 좀 한 번 얘기할 때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윤영호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도 지켜봤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기억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뭐 별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은 없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금품을 받은 게 없다면 통일교 쪽과 접촉을 했던 게 글쎄요, 다소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위법이나 불법이냐라는 어쨌든 반론은 제기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던 야인이었고, 그게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 시점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이라고 그랬죠? 네, 때문에 본인을 상대로 어떤 무슨 로비가 됐든 뭐 청탁이 됐든 그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냥 뭐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쪽에 아는 뭐가 있어서 한번 들려보자 라고 해서 들려서 윤영호 씨와 만나서 10분 정도 차담을 했다는 게 다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동영 장관 관련돼서도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현직 장관과 장관급 이름이 이종석 국정원장까지 포함해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게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는 걸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지금 벌써 장관 한 사람이 지금 임기 중에 총낙마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계속 이제 장관들이 이와 관련돼서 이름이 회자된다면 그게 정부로서는 뭐 지금 좋을 게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야권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인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개혁신당이 통일교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혹은 개혁신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신박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 거대 여당과 야당이 그걸 받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받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만큼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처를 할 그런 결기들이 있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제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검토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친명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통상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때, 즉 검찰 수사기관이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살아있는 권력 관련성이 있어서 기존에 어쨌든 그 경찰이나 검찰로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경우에 이제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이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야가 이걸 수용하겠느냐, 특히 여당이 수용하겠느냐라는 점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전담팀이 구성됐고 대통령도 여야 관계없이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여당에서 주장해 왔던 게 지금 3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3특검으로 수사가 다 안 끝난 사안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수사하는 제2특검을 하자. 이걸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하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2차 종합특검에 이 사안까지도 수사 대상에 넣어서 하자. 근데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럴 경우에 특검 추천권에서 본인들이 배제가 되니까 그게 아닌 별도 특검을 하고 여야 모두가 지금 걸려 있으니 제3당들이 추천을 하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공을 넘긴 건데 글쎄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그 대표의 제안이 일견 일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1, 2당 모두 저걸 수용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여당은 좀 보자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여당이 좀 보자고 했을 때 바로 모순에 빠지는 게 본인들이 얘기했던 2차 종합특검입니다. 그럼 그거 어떡할 거냐. 2차 종합특검에서 요건 빼놓고 나머지 3특검 사안만 가지고 할 거냐. 근데 이것도 3특검 사안이거든요. 3특검 수사하다가 나온 건데 그걸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2차 특검에서 이것만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2차 특검 얘기는 좀 볼륨을 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존 태도하고는 조금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2차 종합특검도 하고 2특검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거고 안 하면 다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겁니다. 그동안에 2차 특검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특검하자 그러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2차 특검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이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는 것도 있고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절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수사기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수사를 반만 하고 덮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를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특검에 대한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점의 문제지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반만 하고 덮었다가 그러셨는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편파 수사 의혹인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야 합쳐서 5명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여야 다 언급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파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 성립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참 궁색한 변명인 것이 결국은 지금 김건희와 연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서에다가 일단 기입했다가 지금 엊그저께 뚜껑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첩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행태를 보자면 8월에 그런 진술이 나왔잖아요. 윤 본부장으로부터. 그러면은 적어도 브리핑은 해야 돼요. 그동안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마치도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 예를 든다면은 그 목걸이만 해도 말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중대한 그런 진술을 했는데 그게 김건희 씨 사건하고 관계되지 않는다 해갖고 묻어두고 있다가 결국은 파견된 검찰이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서 요거를 푸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특검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만 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집사 게이트 공범의 그 조영탁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김건희 씨와 상관없이 자기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고 모 경제지 기자한테 뇌물을 줬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임 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그 김건희 씨와 관련 없이 국토부 그 관계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요거는 변명에 불과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일교도 특검해야 되지만 이 민중기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공수처가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또 신뢰가 가느냐. 지금 특검도 신뢰가 안 가는 상황에서 국수본에 맡겨놓고 수사 전담을 하니 거기다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현 정부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요 특검을 대상으로도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 특검의 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또 이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뭐 특검을 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특검을 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의 오늘 얘기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당시에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사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이 범죄 정보를 입수한 거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3개월간 묵히다가 뒤늦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첩은 이게 뭐 여러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덮으려고 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리고 당시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A의 범죄 사실과 B의 범죄 사실을 동시에 증언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범죄 사실도 증언을 했고 뭐 여권 인사들한테 돈을 줬다는 범죄 사실도 증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수사를 한 거예요. 하나는 더 잠시 미뤄두거나 덮어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고의나 의도가 없다.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특검의 얘기가 전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지 언제가 되든 간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이틀 연속으로 지금 해명을 쏟아내고 있는 이제 특검이요.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이제 꼽혀가지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뭐 부산시장을 나가게 되면 또 그 지역 구간도 비게 되는데 그 상황이 또 아니게 되고 상당히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전재수 장관이 변수가 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앞으로 6월까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요 자체로만 보자면 분명히 지방선거의 변수가 되고 그동안은 전재수 매기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수현 의원이 전재수 장관이 무고로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그러면 이제 부산시장으로 나갈 때 마치도 날개를 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무고로 밝혀질지 아니면 그 반대로 밝혀질지 일단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득달같이 지금 그거를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그 언론부터 명예훼손으로 이게 얼마나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시계를 30세 이후부터 차지 않았는데 뭐 불가리니 까르띠에니 하면서 시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시계를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시계를 찬 적이 없다 그러면 받았는데 안 찼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그 부분을 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을 나가게 되면은 전재수 장관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북구갑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지역이 비게 돼서 또 거기에 또 뭐 조국 대표, 뭐 한동훈 전 대표들이 뭐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한 변수가 생긴 건 맞지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를 확정적으로 출마 안 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직은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해가지고 출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기소됐는데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출마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객관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만은 맞죠. 아니어도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지금 전재수 이 의원 이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만 있고 플랜 B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에 따라서 뭐 보궐선거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 뭐 아직은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여야 할 거 없이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큰 변수가 발생한 것만은 맞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상황이 좀 반색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재수 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대였던 것만은 분명하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미 이제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박형준 시장의 이제 도전 가능성이 유력한데 삼선 도전이죠. 근데 박형준 시장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당 내부에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성이 만만치 않은 그런 선거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내심 반색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얘기까지 좀 해볼까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박홍근 의원이 먼저 했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지금 한 8, 9명 된다고 그러죠.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두 번째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원래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닌데요. 오히려 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그 성동구청장을 상당히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성동구청이 가장 대응을 잘했대요.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막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 시민들은 뭔가 그런 식의 고충 처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거 봐서는 명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원래는 민주당 후보군들 중에서는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정원호 구청장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중앙정치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 한 개 구의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이 한마디 일 잘한다고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며칠째 정원호 구청장이 모든 미디어에서 이 화제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저건 본인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에 반해서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뭐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왜 그런 이례적인 언급을 했을까? 그 행간을 좀 짐작을 해보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을 필두로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판 키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계속 오세훈 시장의 시정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그게 1단계 판 키우기였다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단계 pan 키우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판을 키울 때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존의 당내 후보군들은 너무 뻔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아닌 신구간의 어떤 인물 대결 구도, 그리고 업적과 성과의 대결, 이런 측면으로 구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게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판단이라면, 선택이었다면,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럼 왜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구청장을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게 강력한 경쟁 구도 아래서? 저 한강버스 예. 이제 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성도,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만약에 그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 시장 후보가 된다면은 그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대통령이 칭찬을 했지만 또 복잡한 그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의 구정은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계보를 또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석 전 의원 계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이 일은 잘하지만 지명도가 떨어지고 계보가 친명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전 의원이 성동이죠. 그렇죠. 지역이. 예, 그리고 또 이 성동구에서 또 시장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또 이제 구청장이니까 잘 아니까 저 정도 체급이면 내가 무난히 그 서울시 그 소위 지방 선거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생각, 정치인들이 칭찬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칭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박원석 전재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포근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서쪽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고,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렸던 대부분 지역과 달리 강원 산간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3에서 9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후에 잠시 그쳤던 눈은 눈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지와 그리고 동해안에 3에서 8cm, 일부 지역에는 10cm 이상 쌓이는 지역이 있겠고요. 강한 시점에서는 3cm 안팎의 강한 적설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파주와 인천, 광주 등 서쪽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어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현재는 약 1에서 5cm가량의 눈을 예보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찬 공기의 강도나 눈구름대들이 유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짧고 강한 눈이 아닌 이번 주말에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 도로 결빙 등 교통안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광주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나머지 2명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각종 철근 등 잔해물이 함께 추락하면서 작업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간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잔해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구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장이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는 모두 4명,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렵게 2사람이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2사람은 지하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상과 지상층 그리고 지하에 계셨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계셨다가 보니까 실제로 인원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붕괴 당시 함께 추락한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대형 크레인 2대가 투입됐고 수색견도 동원됐습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철근 잔해를 소방대원이 직접 잘라가며 수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호미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긁어내며 작업자를 찾느라 수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서히 양성이 굳어가고 있거든요. 그 호미로 다 긁어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조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로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하고 밤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YTN에는 2차 피해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제 등록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고 누군가 통관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수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차 피해 우려 속에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만 2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피해 보상, 카드 배송 사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 신고가 아니라 상담이나 문의가 들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2차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 도용, 통관보호 도용 등 관련 사건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1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확보할 자료가 방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정보 유출 경로와 정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쿠팡의 핵심 대관 인력들이 강남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쿠팡 측은 사옥 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들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 등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8회째 쿠팡 이용자 수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추정치는 유출 사태 이전과 비슷한 1,59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 옮겨갈 대체제가 마땅치 않다는 점과 기존 서비스에 머무는 락인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양민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유예기간 없이 공개가 결정됐고 경찰은 내일 양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47살 양민준입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올렸고 다음 달 9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대피했지만 양 씨는 차량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정보 유출과 산재 사망 사고 등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부 업무 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보통 연초에 진행되던 일정을 2달가량 앞당기고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합니다.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첫 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향해 송곳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해선 형벌보다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쿠팡 심야 배송 등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관행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선 보고 직전 발생한 광주 도서관 매몰 사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나 노동부나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해외 마약 반입 단속 강화에 인력 문제를 호소한 관세청장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을 오가며 생중계 방식의 업무 보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등 첫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인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문자라도 보내달라며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두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오르며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도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3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부는 물론 서초구 등 강남 3구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이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1호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모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1호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내년도 1.8%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과 부동산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색,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벤치마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장기 투자에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좀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고 싱가포르 테마색처럼 좀 자유롭게 민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해서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다. 1,300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임명해 물가 관리를 주도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내년 1분기 중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을 유도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산 분리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조건부로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하고 청주에도 4년간 42조 원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자회사, 그러니까 SK의 증손회사를 만들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SK 등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뭐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좀 왜곡돼서 뭐 이게 금산분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룰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 이상이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 시에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금산분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략산업이 민간, 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지주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손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공장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빌려주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업계 반응과 자칫 경제 집중도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특혜성 조치라는 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 씨 자녀 4명이 일본 제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최근 연예인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논란들이 연이어 번지는 모양새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가 잇따르고 또 동료 연예인에게까지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가격하더니 조진웅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한 영화 감독이 이런 내용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다만 언론에서는 그 가격을 당한 부분만 너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조진웅의 고교 후배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과거 조진웅이 맡기만 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나래 역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 고소장을 접수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사과 없었다. 이런 이야기 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의혹이 형사 고발됐고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면 행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가 방송 중 링거를 맡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다시 주목되면서 함께 출연한 가수 정재영에게 의혹이 번졌습니다. 정재영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된 여성과는 친분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연예계 사생활 논란이 빠르게 번져 동료 연예인과 방송 제작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 매니저와의 갈등이 불거지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 그럼에도 일명 이 주사이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까지 등장하며 더욱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주 박나래 씨 관련 보도에서 박 씨가 주사 이모에게 불법으로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 의약품을 대리 처방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죠. 당시 소속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은 것일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과 활동 중단 선언 이후에도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가 나오며 논란은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한 방송을 통해 매니저들은 이 박나래 씨 본인도 시술을 받으면서 왠지 의사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건강을 걱정한 매니저들이 약 전달을 거부하자 박 씨가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이 가담 여부에 따라 의료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사 이모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폭언과 갑질 등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양측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불어나고 있는 의혹들의 진위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싸이도 수면제 대리 수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4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니저에게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의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네이션 측은 수사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간식을 꼽으라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어제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소매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과자, 바로 농심의 새우깡이었습니다. 국민 간식 새우깡 올 상반기만 매출이 578억 원에 달했는데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패키지 출시 등으로 젊은 소비층에게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새우깡의 뒤를 이어 2위는 오리온의 포카칩, 그리고 3위는 초코파이가 차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새우깡은 갈매기도 같이 먹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 또 국민 간식은 초코파이인 줄 알았는데 위로 둘이나 더 있다니 등 유쾌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느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데요.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2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하루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의 여야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고 일부엔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고 윤 전 본부장은 접견을 거부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에 털어놓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힐 경우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경찰이 검토한 결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최대 15년이 공소시효로 여유가 생기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엔 7년이라 지난 2018년 사건은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해 윤영호 전 본부장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에 이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한국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를 수건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저터널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청탁했다는 주장을 고리로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앞서 불거진 공소시효 만료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장관과 김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과거 입장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와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진 점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장관과 김 전 의원 등도 불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영부인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경위를 파악해달라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장관 측은 메시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지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담당 부서 과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가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 청탁과 당시 검찰 인사의 관련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조사에서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혐의까지 전반적으로 추궁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안권섭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검사는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조사입니다. 문 검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상급자들을 겨냥한 듯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계열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였던 엄희준 검사 등이 자신에게 압박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엄 검사에게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단순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특검에 수사 요청서도 넣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지인을 찾아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쳤는데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낮 12시 반쯤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염산을 뿌려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게 나길래 내려가 봤더니 사고가 났는지 어떤 남성분이 수소차로 나가고요. 60대 남성 A씨는 이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얼굴 등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범행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눈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역자가 담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아마 들어가고 가시는 거고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추가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전인 지난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올해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1부는 오늘 특수 건조물 침입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손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방화를 시도한 다른 남성으로부터 기름통을 받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걸 놓고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군을 확보하는 외교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맹인 미국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잇따라 온라인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일본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했고 리터 사무총장과도 레이더 조준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レーダー照射事案に関しそれぞれの間で強い懸念を共有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国際社会に対して我が国の立場や考えというものを適時適切に説明発信をしてまいります。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회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과 회동하며 일본을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7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주 측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The events last night are concerning.
and Australia has also experienced concerning events in interactions with the PLA. 다만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정작 중일 갈등과 관련해 명확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私がワシントン DC を訪ねてもようございますし、トランプ大統領がどっか海外に出られた時でもいいので、できるだけ早期にお会いし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번에는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외교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 완화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선 이민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고 다른 쪽에선 부자 이민자들에게 돈을 받고 체류 권리를 파는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말 많던 트럼프 골드카드가 발표한 지 10달 만에 출시됐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주는 부자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청 사이트가 문 열기 30분 전부터 SNS를 통해 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Harvard, MIT, wherever you may get your students, any school, and you're able to buy a card and keep that person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So you.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들은 기존 제도에서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100만 달러, 기업이 신청하면 200만 달러를 정부에 줘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대신 골드카드가 승인되고 돈만 내면 몇 주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신속성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신청 수수료 15,000달러는 별도 부담. 기업이 신청하는 골드카드에는 1년에 2만 달러의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 역시 100만 달러 가까이 요구하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르고 1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야 영주권이 나온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And for an individual, it's $1 million, and it'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lp America be great again under Donald Trump. 신용카드처럼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도 있는데 5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고 지금은 대기만 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금을 안 내면서 연간 최대 270일 체류 권리가 필요한 초부유층을 겨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 추방과 유학생 억제로 대표되는 이민 제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골드카드 제도는 가난한 이민자는 막고 부자 이민자는 환영한다는 트럼프식 이민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휴전 협정을 깨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군 당국이 국경 인근의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소유한 카지노 건물을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현재 시간 10일 왕립해병 소속의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서부 타모다 지역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사기 범죄 조직 단지와 범죄 조직이 소유한 카지노 건물을 폭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의 힘만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한 비행장에서 독일의 플로리안 리포비츠 등 프로사이클 선수 9명이 페달을 밟아 글라이더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펠로톤 이륙이라 불린 이 시도에서 선수들은 90초 동안 월드 투어 우승에 버금가는 수준의 평균 650와트의 출력을 유지하며 총 6,500와트의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150m 줄로 글라이더에 연결된 채 시속 54km까지 가속하며 글라이더를 띄웠습니다.
매 시즌 하위권을 전전하던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이 올 시즌 5연승과 함께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지도자 이상범 감독과 정선민 코치의 조련 아래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시즌 동안 3할도 채 되지 않는 승률로 3번이나 최하위에 머물렀던 만년 꼴찌팀. 그런 하나은행이 올 시즌 5연승과 함께 6승 1패로 2경기 차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팀 득점과 최소 실점, 리바운드와 블록슛, 3점슛과 2점슛 성공률까지 모두 1위입니다. 마치 상전벽해와도 같은 놀라운 변신의 중심에 남자 프로농구 통산 291승의 명장 이상범 감독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잘해줬는데 진짜는 사실 2라운드부터니까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2라운드를 좀 더 멋지게 잘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시즌 여자농구 하나은행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상범 감독은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올 시즌 득점이 2배 이상 는 박소희. 매경기 30분 이상을 뛰는 주전으로 도약한 2년차 정현 등 젊은 선수들의 급성장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좀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 시즌 때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싶은 게 처음이라 좀 뭔가 얼떨떨하고 꿈 같은 것 같아요. 장난 많이 쳐주시고 그래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진출로 끝이 아니고 이제 우승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상범 감독의 농익은 전술에 단락을 해줘야지 얘가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 여자농구 전설적인 스타 출신 정선민 코치의 세심한 지도가 어우러지며 잡자로 내가 돌아서면서 앞에다 놔줬어야지.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선민 수석 코치가 선수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좋고 또 체력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놔서 저는 사실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입니다. 하나은행의 신선한 돌풍이 여자 프로농구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와의 클래식 매치에서 10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성공률 71%에 35득점을 몰아친 레오의 활약을 앞세워 3대1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고 삼성화재는 시즌 8연패를 당했습니다. 삼성화재의 8연패는 팀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입니다. 여자부 선두 한국도로공사는 강소희가 서브 에이스 2개를 포함해 22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흥국생명을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쳤습니다. 프로야구 NC와 롯데가 나란히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 레이에스와 재계약하는 등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NC는 지난해 홈런왕을 차지하고 올해도 홈런 36개를 때려낸 데이비슨과 130만 달러, 올 시즌 공동 다승왕인 라일리와는 125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올해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10승을 기록한 캐나다 출신의 테일러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롯데는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를 기록한 레이에스와 140만 달러에 재계약하고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모두 활약한 로드리게스와 비슬리를 새로 데려왔습니다. 올 스토브리그를 가장 뜨겁게 달군 선수, 9년 만에 친정팀 복귀를 발표한 삼성의 최형우 선수인데요. 최고령 골든글러브의 기록을 매년 새로 써내려가는 비결은 뭘까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집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최형우가 주섬주섬 짐을 풀어 골든글러브 트로피를 먼저 보여줍니다. 8번째 수상이자 최고령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운 값진 결과물. 프로생활 23년의 영광의 순간들이 진열장을 한가득 채웠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건 2군 시절 받은 트로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가지고. 8년 동안 전세로 머물다가 올 초 처음 광주에 집을 마련했다는 최형우. 그만큼 9년 동안 정든 팀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계속 전세로 계속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다가 이제는 여기에 정착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샀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예측을 뒤엎은 친정팀 복귀에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최영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잘하고 있다면 그럼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라면. 예. 그렇죠. 저도 존중을 좀 받고 싶었고 그게 단 것 같습니다. 83년 12월에 태어난 만으로 꽉 채운 42살. 전성기를 한참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묻자 최영우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루틴은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 쉽게 안 하는 루틴? 그게 뭔가요? 저는 시즌 때도 매일 그래요. 아침에 8시에 늘 등원을 시켜줘요. 제가 아들, 딸을? 네, 저기 새벽에 들어와도 아침에 항상 제가 시켜요. 등원을? 네, 그리고 시키고 들어와서 바로 강아지들 산책을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야구에 관련은 없어서. 기아와의 예정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삼성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렌다는 최영우. 10시즌 만에 라이온즈 파크 타석에 다시 들어설 그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팍에 딱 처음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 지금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해도 또 흥분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제 예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응원가를 다시 들으면 모르겠어요. 어떨지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저는 그 날을 지금 제일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YTN 양시창입니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올해 PGA 투어에서 최고 타이틀 스폰서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한식과 음악, 뷰티 등 다양한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하우스 오브 CJ를 마련해 차별화된 스폰서십 전략과 브랜드 경험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서부와 충남, 호남 곳곳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파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 광주 11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는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